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 800명에 대한 처형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한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3자 회담이 큰 소득 없이 끝나자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그린란드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 구상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6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미국인 여성이 총격으로 사망한 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해 진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법을 발동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네소타의 정치인들이 아이스 요원을 공격하는 선동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해 사태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법을 발동하면 대통령은 미 연방 군대를 주정부 동의 없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협 차원이 아니라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법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nsurrection Act is a tool at the president's disposal, and I think the president's Truth Social post spoke very loud and clear.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아이스 단속 중 발생한 르네 구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반이민 단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이스 요원이 총격을 가해 남성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Our ICE agents are following the law and running their operations according to training. Last night what we saw was 3 individuals weaponize shovels and brooms and attack an ICE officer that had to defend himself. 이에 대해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평화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주 법무장관은 내란법이 발동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엄포를 놓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내란법을 발동하고 군대를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설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백악관이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 800명에 대한 처형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군사 공격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처형도 중단한 건데 미국은 시위대를 계속 처형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거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된 반정부 시위대 800건에 대한 처형이 중단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해당 소식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여전히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his team have communicated to the Iranian regime that if the killing continues, there will be grave consequences. 반정부 시위대의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과 법집행군 사령관 2명,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2명 등을 신규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정권의 포갑적인 인권 억압 뒤에 있는 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란의 은행 2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란의 석유 판매 수익을 해외에서 세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의심되는데 이란 정부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모여서 회담을 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그린란드의 군인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3자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난 다음 날 덴마크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선택한 건 그린란드 병력 파견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어제부터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육해공 군사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훈련에는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다른 나라 병력도 동참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단순 훈련 목적 파병이라고 밝혔고 독일 13명, 프랑스 15명 등 파견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3자 회담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Les Européens ont une responsabilité particulière, car ce territoire appartient à l'Union européenne, car ce territoire est aussi celui d'un de nos alliés de l'OTAN.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과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며 서로 근본적인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변함이 없었다며 그게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덴마크와 함께 나토 동맹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미국의 통치도 소유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3자 회담에서 입장차를 확인한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은 고위급 실무회담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린란드 안보 대책이 주요 주제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도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실무회담 운영 기간에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미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편입 위협을 규탄한다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된다고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하원 초당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점령 위협을 규탄하고 덴마크 영토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선 루비 가에고, 로 칸나 의원이, 공화당에선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하는 리사 머카우스키, 네바라스카가 지역구인 돈 베이컨 의원이 주도합니다.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행정부 조치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니진 않았지만 여론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있는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미군과 멕시코군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을 벌이자고 멕시코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 군인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제조시설로 의심되는 장소를 급습할 때 미군 특수부대나 중앙정보국, CIA 요원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이 멕시코를 거쳐 오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이 마약 제조시설 정보를 입수해 멕시코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주권 침해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반에 이 작전을 처음 제안한 이후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 구상,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처방약 가격 인하와 정보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f this plan is put in place, every single American who has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will see lower costs as a result. 직접 지급 방식은 의회 입법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오바마 케어 보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60년 전 미네소타주 제네시오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드디어 확인됐습니다. 헨리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 시신은 지난 1965년 캘리포니아 필모어에서 실종된 19살 청년 로널드 조 콜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시신은 총상 흔적이 있는 두개골과 추가 유골 일부만 발견됐으며 사망 시점은 발견되기 1에서 5년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2024년 DNA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유전자 분석이 진행됐고 온라인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가족과 연결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콜은 당시 이복 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복 형제는 과거 살인 관련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여성의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3월 9일 LA 보이라이츠 지역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했으며 드라이브스루에서 기다리던 부부가 돈을 요구하는 노숙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서 내린 아내가 밀쳐져 넘어지며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수개월 뒤 숨졌습니다. 아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폭행 당시 직원들이 신고나 개입을 하지 않아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디아나주에선 폭설로 인해 30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엘크하트 카운티 94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와 대형 트럭을 포함해 약 30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으며 한때 양방향 도로가 모두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설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부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 35센트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센트,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7센트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갤런당 $4 24센트로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LA시 소방관 노조가 소방 예산 확충을 위해 LA시 판매세를 0.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방관 노조는 오늘부터 판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주민 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측은 판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소방관과 민간 인력 신규 채용, 차량 등 장비 교체와 노후시설 보수에 사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LA시 판매세율은 9.75%로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25%로 인상됩니다. 한편 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최소 15만 4천 명의 유효한 서명이 필요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레이징 어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언어 무료 도서가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해력 수준이 낮은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5%의 가정이 무료 학습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모국어 책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1,15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 흐름을 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강보합세를 보였고 다우는 0.6%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산업재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TSMC의 강력한 실적 전망이 AI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를 다시 키웠고 월가 주요 은행들의 호실적 발표 이후 금융주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약 520억에서 560억 달러 사이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금융주 역시 실적 호주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모건 스탠리 또한 4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약 4% 상승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하락도 투자 심리를 지탱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깜짝 실적을 발표한 TSMC가 4% 올랐고요. TSMC 호실적의 엔비디아가 2%, ASML이 5%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소식도 맞물린 하루였는데요. AI 및 반도체주의 강세가 내일도 이어질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 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타운 일대 도로 곳곳에 늘어난 파톨 피해와 관련해 신고, 보상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과 LA시 10지구 관계자들을 초청해 파톨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현황과 함께 시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데이터로 축적될수록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곳 한인타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311 신고가 좀 낮은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한인분들이 이 311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LA시는 마이LA 311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파톨 피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빠르게 복구를 진행하는 한편 차량 파손 등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에서 내과 내분비 통합진료 전문 이현주 MD가 새롭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전문의는 일반 내과 진료를 비롯해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등 폭넓은 진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통합 진료 모델을 제시하며 고령 환자들의 신체적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새로운 의료 접근 방식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24일 LA시 문화국과 랭커심 설날 잔치에 참가해 한국 고유의 설 명절 문화를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로 한국문화원은 한복 체험과 설날 다과 시식, 대부 퍼포먼스와 한글 캘리그래피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해돈 원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 설 명절의 전통과 의미를 현지 사회에 알리고 K컬처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성매매 혐의로 50대 한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서포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2일 헌팅턴 지역의 마사지 업소 더 스팟을 단속해 50대의 장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무자격 근무와 성매매, 경범 등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저소득층이나 취약 한인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선정해 총 4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6년 커뮤니티 그랜트는 정신건강과 가정폭력 예방, 시니어 서비스, 이민 법률 지원, 해외 입양인 및 장애아동 위탁 청소년 지원 등 자원이 부족한 분야에 집중됩니다. 재단은 설립 이후 약 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통해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한인 커뮤니티 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해왔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 이 법원은 재판의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고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의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는 체포방해 등 혐의와 무관하다며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공수처 수사권 등 일부 쟁점의 경우 선고 결과가 다른 계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다음 달 23일 정기 인사 이후 2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추가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명 통보를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내 불복 절차를 거칠 시간을 주겠다며 최종 확정을 미뤘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한 전 대표는 어차피 절차를 거쳐도 결과는 똑같을 거라면서 법원에 이걸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심야 제명 결정 이후 하루 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대표는 제명을 확정하는 최고위 의결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심을 청구할 시간을 줄 테니 한 전 대표가 재심을 받으며 직접 소명도 해보란 얘기로 당원 당규상 재심 청구 시한인 오는 23일까지 의결을 미룬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재심 청구는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장 대표가 의결을 보류한 이유는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과정에서 한 전 대표에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비하려고 절차적 정당성을 다져두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지각생을 학폭으로 몰아 퇴학시키려고 한 마당에 누가 소명하고 사과하겠냐며 그러면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이 가처분 카드를 꺼내들려는 건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한테 문자 한 통화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회의를 연 거잖아요. 열흘쯤 휴전하는 모양새지만 두 전현직 대표가 극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가능성을 점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요용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던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덮어주려고 김 의원 측에 대응 매뉴얼까지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팀장과 김 의원을 연결해 준 걸로 알려진 김 의원의 측근도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박모 경감은 지난 2024년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 부인 이모 씨의 동작구 이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던 담당 팀장이었던 겁니다. 김병기 의원한테 사건 관련 문건 전달하신 거 맞나요?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선 전직 비서관 A씨는 박 경감이 수사 대응 문건을 작성해 김 의원 측에 전달했고 비정상적인 경과 끝에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무혐의 종결 처리된 지 2달여 뒤인 지난 2024년 10월 김 의원이 측근 B씨와 함께 박 경감을 불러 서울 강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사건이 처리된 걸 축하하는 성격의 자리였던 게 전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 보좌관 출신인 B씨는 김 의원과 박 경감을 연결해 준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B씨도 수사 대상에 올리고 소환을 통보한 뒤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 경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B씨를 불러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이 돌아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 과정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 10년치 대비 문서를 분석한 결과 경매에 나온 문화유산에 정부가 개입할 때마다 가격이 치솟는 이상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고궁박물관에 전시된 조선시대 해시계 앙부19입니다. 지난 2020년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아 들여왔습니다. 당시 예상가는 우리 돈 2, 3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재단은 18배인 약 4억 원을 써내 낙찰받았습니다. 정부가 빠지면 어떨까? 바로 다음해 같은 경매에 출처가 확실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앙부19가 나왔는데 이번엔 불과 6천여만 원, 예상가에 근접해 낙찰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유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들은 원산국인 대한민국이 이 문화유산을 반드시 매입하고자 하는구나. 가격을 좀 높여도 되겠구나. 실제로 지난 10년간 정부가 경매에서 사들인 문화유산을 전수 분석했더니 평균적으로 예상가의 7배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문화재를 사오는 데 쓴 돈만 130여 원에 달합니다. 강로초상은 31배, 덕원공주 동제인장은 9.5배, 팔복병풍 호렵도는 7.5배나 비쌌습니다. 통상 크리스티 같은 대형 경매사 낙찰가가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우리 정부만 바가지를 쓴 셈입니다. 재단 측은 환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재단이 가격을 올린다? 그거는 사실 사실과는 좀 다르고 그 재단이 꼭 필요한 유물에 대해서 환수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속내를 보면 환수 건수와 홍보 실적을 기관 성과로 평가하면서 고가 매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낭비 수준이 아니에요. 공공기금을 목표를 위해서 쓴 거죠. 그거는 뭐냐면 저는 실적 채우기. 이렇게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문제를 넘어 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불법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왜 돈을 주고 되찾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경복궁 선원전의 편액. 일본 경매에 약 2천만 원에 나왔는데 재단이 소장자를 직접 접촉해 25배인 5억여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재단이 관심을 보이자 소장자가 가격을 한껏 올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 갖다 줘도 1억 안에 가지고 올 건데 몇 배로 준 거잖아요. 재단에 그러는 게 무조건 최고가 끊으니까. 내고도 장난을 하는 거야. 재단은 극적인 매입이라고 홍보했지만 일제강점기 약탈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거액에 사오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약탈당한 다른 나라들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지난 2009년 프랑스 경매에 약탈 문화재인 청동상이 나오자 중국은 민관이 협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항의 성명을, 민간단체는 반환 소송을 냈고 수집상은 낙찰받은 뒤 대금 지급을 거부해 경매를 무산시켰습니다. 那么我们还要一直奋斗下去，一直要奋争下去，直到恢复事实的公平和正义。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자 소유자는 결국 유무를 기증했고 이후 중국은 약탈품 경매 매입 금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42년째 영국이 가져간 파르테논 신전 조각 반환을 요구 중인 그리스 역시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사올 수는 없잖아요. 외교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정부가 직접 지갑을 열어 가격을 올리기보다 외교적 노력과 민간 협력을 통해 기증이나 기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환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요즘 디저트 시장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에선 10,000원에 가까운 가격에도 줄을 서지 않으면 맛보기조차 쉽지 않은데요. 이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두쫀쿨을 흉내만 낸 가짜 제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 커피숍.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쿨을 사기 위한 오픈런 행렬입니다. 저희 집 주변은 다 품절이어서 못 사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밖에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자체가 많이 춥더라고요. 두쫀쿨은 2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국산 디저트입니다. 한 개에 보통 6, 7천 원 정도로 지난해부터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열풍 수준의 인기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지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으면 유행에 뒤처질 것 같아서. 마라탕 가게나 국밥집까지 미끼 상품으로 두쫀쿨을 만들어 팝니다. 피스타치오 등 재료 손질에 품이 많이 들어 소량만 만들다 보니 금세 품절입니다. 지금 상위 검색률 1위거든요. 배달민족에서. 너무 인생 초밥집을 찾았다라는 막 댓글도 내고. 진짜 오빠 두쫀쿨로 남는 건 없어요. 오로지 이 가게의 목숨도 위해서. 재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껍질을 벗긴 피스타치오 가격은 2년 만에 33%나 뛰었고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도 품절되기 일쑤입니다. 여기저기 다 전화 돌려가면서 마시멜로 있냐, 뭐 카다이프 있냐, 피스타치오 있냐 계속 물어봐도 다 원활하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유행에 편승한 얌체 상인들도 극성입니다. SNS엔 카다이프 대신 일반 소면을 넣거나 피스타치오를 뺀 짝퉁 두쫀쿨을 먹고 실망했다는 후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두쫀쿠 열풍이 대왕 카스테라나 탕후루처럼 반짝 유행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내란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일상 뉴스에서 반복되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생각입니다. 목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